반갑습니다. 임상심리사 2급 저희가 이제 이상심리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이상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상이 뭐냐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심리 상태가 뭐냐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상은 비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구분할 거냐, 무슨 기준을 갖고 우리가 정상, 얘는 비정상, 그러니까 무슨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배우는 게 바로 이상심리학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뭘 갖고 비정상이라고 볼 거냐?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내가 호소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상을 보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정상의 심리, 비정상을 우리가 어떤 걸 비정상이라고 이제 부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교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번 보시면은 핵심 이론 1번. 이상심리학에 대한 주요 이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심리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제 심리학 개론도 배우셨고 뒤에 이제 그 심리 상담도 배우실 텐데 심리 치료 배우실 텐데 사람들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막 때리는 사람이 이제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제가 남을 때릴까? 이걸 설명하는 심리학적 이론들 또는 생물학적인 이론들은 뭐가 있냐? 그런 이상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이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분석, 그러면 이제 심리학 개론 할 때도 이제 배우셨겠습니다만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딱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렸을 때에 경험된 것, 그것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게 돼서 그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 그 다음에 무의식, 요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상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이상한 어떤 증상으로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하는 이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의미 특징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상행동의 원인을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적 갈등,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자꾸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 이고가, 의식이 자꾸 그걸 때려 눌러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점 보시면 성격의 쾌락 원리에 기초한 원초와 현실 원리에 기초한 자아, 도덕 원리에 기초한 초자아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프로이트 이론은 이렇게 이제 빙산을 그려서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이드, 원초와 그 다음에 요거를 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슈퍼이고, 초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의 욕구는 핵심 욕구가 성욕과 공경욕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 아닙니까? 이 성욕과 공경욕은 허용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이 이고가 그게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때리 누르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발생하는 요 갈등을 신경증적 갈등, 신경증적 불안, 요 갈등을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신경증적 불안이 심해지면 이 이고의 무의식적 영역인 요 부분에서, 요 빗금침 요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서 그걸 딱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이런 불안을 딱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방어 기제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작동이 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부적절한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상황에서도 무식한 동일한 방어 기제만 들이다 쓰고 있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방어 기제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가 고착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사용이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냐면 핵심적인 거죠. 자유연상이라든지 꿈 분석, 저항 분석, 훈습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점에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는 정신 분석이 정신역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정신역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냐면,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 여럿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이트의 제자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이론들을 다 묶어서 정신역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정신역동, 그럼 대상관계 이론을 가장 주요한 정신역동 이론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이론에 대한 평가, 정신분석으로 이상 행동을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어떤 평가, 긍정은 뭐고 부정은 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점, 연구자의 주관성이 이제 과도하게 개입되어서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의 특징은 뭐냐면 내 무의식이어도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내 무의식을 알려주면 그게 내 무의식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객관적이지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성적 충동의 억압에 따른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됐는데, 프로이트 이론 자체가 성충동, 성욕과 공경욕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충동을 억압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프로이트 이론이 개발이 됐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점, 개인 내부의 성격 구조가 그 역동적 갈등에 초점이 되어 있고, 대인관계 측면이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내 내면의 원인 때문에 이상행동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어린 시절 경험을 강조할 뿐 아동기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점에 보시면 치료 효과가 이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서 치료를 해 나가는 이제 치료 방법인데, 치료 효과가 이게 검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론, 이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핵심은 뭐냐면 학습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학습돼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싶어. 친구를 자꾸 때리는 행동을 얘가 반복해. 그러면 그거 왜 나쁜 행동이야? 그 의미 별로 없고요. 얘는 그 행동이 학습돼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좋고 나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동주의 이론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친구를 때리는 행동이 아니라 친구를 칭찬하는 행동, 친구를 쓰다듬는 행동, 이런 행동으로 행동을 바꾸길 원해. 그럼 다른 학습을 시키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에 보시면 첫 번째 점이 쭉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인간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른 거, 무의식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볼 수도 없고 검증도 불가능한데, 뭐 행동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검증 가능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점 보시면 모든 행동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됐다라고 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상행동 또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학습이 돼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다. 어떤 사람이 술을 반복적으로 먹어, 화나면 술을 먹어, 그것도 학습돼서 그런 행동이 나온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다섯 번째 점 보시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실험 같은 거, 조작적 조건 형성, 우리가 강화라고 하는, 칭찬하면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방학습, 반두라가 이야기한 관찰학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점에 보시면 이상행동을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새로운 학습을 시키냐라고 봤더니 소거라든지 강화, 처벌,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그 다음에 모방학습,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점,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강조를 한 건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그럼 생각도 없는 존재야? 자기 의지에 따라서 뭔가, 자기 가치에 따라서 뭔가 행동하는 이런 건 어디 있어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부정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점 보시면 객관적 관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간 행동을 자극과 반응에 단순화시킨, 자극하면 반응하는 그 동물처럼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점 보시면 인간 내면의 심적 과정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니까, 마치 ATM 기계처럼 딱 뭐 넣으면
누르고 뭐 넣고 띵 누르면 결과 띵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너무 단순화시켰고 인간의 심리적 과정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다양성,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번째 점 보시면 공포증, 불안증은 이 행동주의 이론으로 설명이 매우 잘 돼요. 그건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공포증 환자들이라든지 불안장애 환자들은 행동주의 이론으로 치료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 점 보시면 이 행동주의 이론 자체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연구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과 같다라고 보는 거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인지행동 이론입니다. 인지행동 이론은 이제 여기 행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제 원래는 인지 이론인데 인지의 행동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인지행동이라는 그런 치료 기법으로 현재 사용되기 때문에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지행동 이론에서도 가장 핵심은 인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인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심리학 개론 이런 거 배웠을 때 들으셨겠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내가 조절해서 그 일이 생기게도 만들고 조절하면 안 생기게도 만들고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건 누가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나한테 욕하고 지나가는 거 어떻게 그 입을 틀어막고 살겠어요 우리가.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갈 수 있는데 딱 쳐다봤는데 째려봤다고 누가 막 욕을 하고 이러면 나는 그냥 쳐다본 건데 그 사람은 내가 째려봤다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감정을 일으켜서 나한테 욕을 하고 뭐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눈 돌리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그냥 평범한 감정이 돼서 그냥 가던 길 가는 이런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지 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에서 첫 번째 점 인지를 인간 정서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한다라는 거. 인지가 핵심이다. 해석이 바로 이제 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앨리스라는 학자는 RBT 이론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합리적 정서 치료 그러니까 RET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RET를 얘기했다가 거기에다가 행동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해서 RBT 이론으로 이제 제안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백이라는 학자는 주로 이제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이제 앨리스는 심리학 교수였고요. 아론백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아론백이 우울증 환자를 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고하는 패턴이 아주 독특한 패턴을 다 공통되게 하고 있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인지치료라고 하는 이제 C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지치료에다가 행동을 집어넣어서 CBT라고 해서 이제 인지행동치료로 나중에는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능동적으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건 해석. 세상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게 이제 인간은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 이 해석을 할 때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에 의한 해석이 되면 세상은 정글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군가 다가오면 저 인간이 나한테 뭘 뺏겨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역기능적인 사고와 신념 등은 부적응적인 인지적 활동에 의해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로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아래점에 보시면 부적응적인 인지를 인지적 결손 또는 인지적 왜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냥 그렇게 인지적 결손이나 인지적 왜곡 둘 중에 하나로 보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럼 이제 이 인지 행동 또는 인지 이론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 첫 번째 점에 보시면
이 인지 이론은 인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감정과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마치 그 우리가 기차가 앞에 동력이 있고 뒤는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지가 알아서 따라가는 것처럼 정서나 행동은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너무 무시했다는 거지. 인지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진짜 사람이 그래? 정서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행동 때문에 인지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비난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핵심으로 얘기했던 역기능적인 사고, 인지 왜곡, 신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설명이 조금 이제 미흡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점 보시면 이제 이 인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특성상 이제 인지적 작업인 사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좀 잘 먹혀요, 이게. 그런데 사고 훈련이 좀 부족한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 치료가 잘 안 먹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성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이제 다양하게 직업들을 보면 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인지적 훈련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인지 치료가 잘 먹히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핵심 예제 1번에 보시면 이상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이론은 뭐냐 해서 네모박스에 보시면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객관적 물리적 현실보다는 주관적 심리적 현실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은 참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서 뭐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있죠. 두 번째 점, 정신장애는 인지적 기능의 편향. 인지래잖아. 인지. 그럼 인지 치료를 얘기하는 거야. 인지 심리학을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지적 기능의 편향 및 결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신분석 이론, 이거 무의식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행동주의 이론, 그럼 학습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인지적 이론, 요게 정답인 거고. 인본주의적 이론, 뭐 자아실현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자, 핵심 이론 2번 보시면 이제 이상심리학에 대한 주요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이론들은 심리 이론들을 바탕으로 본 거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할 이론들은 심리가 아닌 다른 원인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생물학적 입장입니다. 생물학적 입장, 그러면 이제 주로 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 또는 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뇌의 어느 기능이 떨어져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생물학적인 입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의 의미 특징 보시면 첫 번째 점, 최근 이상심리학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이제 쭉 내려가서 원인을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규명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많아요. 뇌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째 점 보시면 정신장애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서 뇌도 신체의 일부니까요. 뇌의 원인 때문에 그렇게 정신장애가 나타난 거다. 심리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냐 뭐 이런 건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생물학적 입장인 겁니다. 세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일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입장으로 설명하는 게 비교적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지적장애 이건 당연히 생물학적 입장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고요. 치매 뭐 이런 거. 근데 치매는 우리가 이제 신경인지장애라는 용어로 바꾸긴 했는데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좀 가능하고요. 우울증도 생물학적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울증 있다 그러면 이제 약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뇌의 어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그 기능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우울을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생물학적 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보시면 이제 생물학적 원인으로서는 유전적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뇌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뇌의 생화학적 이상들. 그러니까 뇌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잘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생화학적 이상은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이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 연구의 경험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전자 또는 염색체 이상을 정신장애 원인으로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뇌를 해부학적으로 부검을 한다라든지, 이게 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만 뇌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질환이 있던 사람들이 뇌를 기증해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사후에 뇌를 해부해서 어떤 뇌가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과 어떤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부학적으로 부검을 한다라든지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MRI 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뇌를 찍을 땐 fMRI, 그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fMRI라고 이제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fMRI를 찍는다라든지 아니면 양전자 단층 촬영과 같은 첨단 뇌 영상 촬영 장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자, 불안한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막 불안한 생각을 떠올리면 뇌의 어느 부위가 좀 더 활성화됐나, 이런 것들을 찍는 게 fMRI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아래점에 보시면 생화학적 이상에 대한, 그 생화학적 이상은 아까도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 약.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화학 물질을 좀 더 이렇게 기능을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든지 이런 약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전기 충격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줘서 좀 이렇게 그 정신 차려, 뇌가 정신 차려, 미세한 전기 충격이죠, 당연히. 미세한 전기 충격을 줘서 이제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옛날에는 간질이라고 불렀던 걸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건 미세하게 이렇게 전기를 계속 이렇게 일정한 정도 계속 전기를 줘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전기 충격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뇌 절제술, 이렇게 뇌를 이렇게 주로 그 좌뇌와 우뇌 사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뇌간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때 딱 자르는 그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좌뇌의 영향이 우뇌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 근데 뇌 절제술을 많이 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때 이제 어떤 걸로 구분을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통계적 이상이라고 하는 거. 통계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정규분포 곡선, 이제 그 제일 높은 꼭지점이 평균에 해당이 되고요. 평균으로부터 일정하게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하죠. 표준 편차라고. 이게 통계적으로 다 프로그램 돌리면 나오는 거여서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1표준 편차, 1표준 편차, 1.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여기가 대략 2% 인구가 여기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비정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울을 한 번도 안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우울을 적게 경험하는 사람부터 우울을 과도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쭉 있다면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이제 그 우울을 경험하겠죠. 그러면 그것보다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요 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략 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울증 환자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바로 통계적 이상,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상 심리를 우리가 그 비정상을 뭐로 비정상이라고 볼 거냐라고 하는 건 이제 개인의 고통을 갖고 비정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걸 이제 비정상으로 우리가 간주하자라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규범을 이탈하는 겁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어떤 규칙, 어떤 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룰을 안 지키는 거, 그걸 이제 비정상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신과 타인에게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뭐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이제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조장한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비정상, 이상이라고 보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런 다 이게 애매하니까 이제 전문가가 판단하게 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 기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섯 가지 그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주로 사용을 하냐? 다섯 번째를 사용합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이제 기준으로 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 우울한 것 같아, 그렇다고 우울증 환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 우울증 환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별하냐? 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학과 관련돼서는 전부 의사들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심리사는 우리가 임상심리사 소개할 때 이제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임상심리사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옛날엔 정신과 의사라고 불렀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치료에 동참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이 이제 그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보시면 이제 통합적 입장이에요. 통합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이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생물학적 이론, 이 여러 이론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는 최근에 들어서는 이 통합적 이론을 가장 많이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단 하나의 이론을 갖고 이 그 비정상이 발생했다라는 근거로 잡지 않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통합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담자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떤 요인들이 믹스가 돼서 이런 증상으로 발현됐겠구나,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접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미 특징에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인간의 이상행동에 대한 원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통합적으로 설명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보시면 네 번째 점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뭐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부르는 데도 같은 말이지 뭐.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떤 책에는 이렇게 쓰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요. 근데 비슷하게 쓰면 같은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될 때도 우리가 꼭 여기서 배운 용어랑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이 하나 가장 큰 모형이고요. 우리가 이상행동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그 설명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물심리사회학적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다 믹스를 짬뽕시켰다는 얘기지. 다 믹스가 돼서 그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먼저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입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은 핵심적인 건 취약성과 스트레스, 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취약성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게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상행동 증상이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취약성은 뭐냐면 과거에 만들어져요. 취약성은 과거에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는 현재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고, 취약성은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 과거가 뭐 10년 전, 20년 전 과거만 과거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몇 개월 전도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는 지금, 어떤 병리가 나타나게 된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첫 번째 점입니다.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인 특성과 스트레스 경험이 상호작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취약성이 다 다르니까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똑같이 같은 회사에서 잘렸어, 동시에. 근데 A는 우울증이 왔는데 B는 우울증이 안 와. 왜 그러냐면 A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린 스트레스가 이 사람에게 우울증을 유발시켰는데 B는 취약성이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왔어도 이게 그 이제 우울증으로 발현되는 그런 기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믹스가 돼서 증상으로 어떤 증상이 발현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이제 생물 심리 사회적 모형, 이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이게 다 믹스가 돼서 증상으로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 보시면 쭉 내려가서 다차원적인 상호작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계 이론에 근거하고,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 미시 체계, 중간 체계, 거시 체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 거 있잖아요. 브론펜 브레너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 내적 요인과 내 가족 요인과 내 바로 주변 환경, 제도, 시스템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돼서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제 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다차원적이고 다요인적이고 상호작용적 접근을 이제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이 생물심리 사회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 중에 건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아쉽지만. 근데 이제 이 건강심리학 분야가 형성되고 그 건강심리학이 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 예제 2번에 보시면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의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스트레스와 생물학적 취약성이 질병 발생의 필요 조건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질병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거라니까. 동그라미 맞는 말이죠. 정신장애 발생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이다. 취약성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취약성이 과거에 만들어져 시간적으로 우선된 건 있을 수 있지만 취약성이 더 우선해 이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제 어떤 발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성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정신장애 발병 요인의 상호작용을 주장하는 그죠. 취약성과 스트레스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4번 생물학적 두 부모가 고혈압을 가진 경우 자녀의 고혈압 발병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건 기본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발병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스트레스 요인 그 고혈압을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으면 고혈압으로 딱 발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게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모형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